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여기 초기 자연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총괄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초기에 있는 자연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과학까지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봐야 돼요. 어떤 걸 짚어봐야 되냐면, 그러면 그리스 철학은 어떤 역사를 갖고 발전을 해나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 시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또 하나 근세를 올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와서 철학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이 우리가 지금 논하려고 하는 근대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기원이 그리스 시대에 있던 철학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듯이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여기에 있는 밀레토스에 있는 학자들이었어요. 밀레토스에 있던 이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서양 철학은 이렇게 시초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여기가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전까지는 신화의 세상이었었어요. 제가 조금 아까 트로이 전쟁을 얘기할 때도 신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신들의 세상이었다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밀레토스 학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화보다는 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더 중요시되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학문의 어떤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 지식의 총체인 학문 전체를 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학문이나 학구적인 영유의 총칭으로서 그래서 철학에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철학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봤을 때는 세 단계로 설명을 하면은 그리스 철학, 바로 이 시대에는 여기에서는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학문과 같은 의미로 상당히 이렇게 추앙을 받으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시대는 흘러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유럽은 중세로 가죠. 중세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때는 지위가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때 중요했던 거는 교회 철학이었었어요. 교회 철학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교회 철학의 전성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은 철학의 신여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철학적인 지위를 종교 철학에, 교회 철학에 이렇게 넘겨줬었어요. 근데 다시 근세로 오죠? 근세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근세로 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철학도 같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실제는 철학에서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철학에서 인문학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과 동시에 철학도 다시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그 자연 철학도 포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렇게 포괄을 하면서 인간 문제 같은 걸 다루면서, 그러면서 주제가 상당히 다양해지게 이렇게 발달을 해서 현재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양 철학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주제거리로 넘어가서 여기에 밀레토스 학파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죠. 우리는 여기에 밀레토스 학파에 대해서 지금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주장한 그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등등등 하는 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그 개별적으로 다시 업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라고 하는 분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향은 어디서 받은 거냐면 이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었어요. 그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아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물론 이때는 기원전 600년경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만물의 근원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요즘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쨌든 여기는 탈레스는 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탈레스의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자연 철학자는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물에서는 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하고 불은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할 때도 물, 불은 상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분은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를 물이 아니라 무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앞에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는 아낙시만드로스 입장에서는 물에서는 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무규정적인 존재,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존재죠. 이런 추상적인 존재를 상정을 해놓고 그거를 무한자, 다시 말해서 앞에 이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아르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케라고 하는 용어도 여기에는 아낙시만드로스가 처음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아낙시메데스는 이게 아니라 물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공기일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르케를 공기로 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공기가 왜 아낙시메데스는 공기라고 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근본 아르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낙시메데스라고 하는 자연 철학자는 공기라고 하는 거는 응축될 수도 있고 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에서는 여기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물은 아닐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상적인 개념인 여기에는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시메데스는 그렇지가 않고 물질 중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응축될 수도 있고 소화할 수도 있는 개념 중에서 공기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가 희박하면은 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기가 압축되면은 바람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더 압축되면은 구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구름부터 시작해서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물방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흙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지금 생각하고는 조금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어요. 이쪽 피타고라스는 한 명이라기보다는 여기에도 피타고라스 학파예요.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한 학파예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관심이 꺼린 아르케라고 하는 만문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피타고라스 하면은 수학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쪽에서는 수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쪽도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인데 바로 이렇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수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수 중에서도 특히 정수였었어요. 정수. 자,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피타고라스 원리나 또 하나 파이과학 같은 것들을 이또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이렇게 발견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만 이렇게 밀레토스 학파의 아르케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밀레토스 학파가 있었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뒤에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게 되면은 그 뒤에 헤라클로이토스라고 하는 분은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전체 우주를 논할 수 있니? 또는 자연을 논할 수 있니? 해서 여기서처럼 불, 공기, 물, 흙 이런 식으로 4원소선을 제창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많이 들어봤던 소리예요. 그렇죠? 데모크리토스가 드디어 원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 당시 자연 철학자들의 이렇게 만물의 근원에 대한 이렇게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 불, 공기, 물, 흙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죠. 그걸 제5원소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5원소를 더해서 전체 우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쪽에 지상계의 물질, 그리고 제5원소는 천상계의 물질이다 해서 이렇게 5가지로 우주를 논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그때 이분들의 업적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에 헤라클라이토스가 불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어떤 변화를 추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자꾸 좀 전부터 변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초점을 변화에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처럼 자연 철학자들은 오로지 자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이 당시에 드디어 합리적인 의학도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의학하고도 많이 다르지만 사액처세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의학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사액체설을 보게 되면은 피, 점액, 황단즙, 흑단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4개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부터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발달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의의는 어떤 거냐면 여기를 단지 의학이라고 하는 거를 치료를 위해서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여기 환자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은 이제 이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뒤로 넘어오게 되면은 유럽의 역사는 중세 암흑기를 거치죠. 중세 암흑기를 거치고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듯이 이제 중세 암흑기를 거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천문학의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 대표 주자들을 잠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프톨레마이오스겠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 사고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도경에 그렇지가 않고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렇지가 않고 실제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라고 해서 전체 하나 변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변혁을 이어받아서 여기 있는 케플러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케플러의 3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갈릴레이가 이제 실제적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환경을 만들어서 달도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목성 주위에 있는 4가지 위성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4가지 위성도 찾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관, 다시 말해서 우주관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에 있는 뉴턴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의 업적을 모아가지고 만율력 법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과 우주를 통합해요.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겨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뉴턴이 했던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재해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있고, 지금 우리의 이론 중에서, 인간이 알고 있는 이론 중에서 가장 첨점에 있는 이론을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문학의 발달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쭉 계통만 한번 알아봤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먼저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찾아보고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논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만 이렇게 발달을 했을까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가 않죠.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의학도 발달을 했고, 이것처럼 이렇게 천문학을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여기 갈릴레이나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으로 갈수록 이때 또 하나 역학혁명도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역학혁명도 이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로 이렇게 오면서 그때 영향을 줬던 것들이 화학이나 또는 생물학에도 영향을 줘요.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분만 이렇게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 합리적인 과학이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화학과 생물학에도 영향을 줘요. 그 중에서 화학에서는 라부아제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라부아제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연소 과정에서 예전에는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게 매개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추상적인 물질이었었어요.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하나를 알아낸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연소라고 하는 과정에 플로지스톤이 개입을 해서 연소 과정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라부에즈가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가 않고 연소 과정에서 관여를 하는 거는 산소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화학이라고 하는 거를 정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화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량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제시를 했고, 물론 이거는 화학의 입장에서예요. 지금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쓰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실때는 여기에는 질량보존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정략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부아제는 나중에 혹시 이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기 라부아제가 살았을 때가 이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였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여왕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대예요. 그 루이 왕하고 바로 그때 프랑스 혁명군한테 붙잡혀요. 왜냐면 이분 자체의 직업이 화학자 겸해서 실제는 직업 자체가 프랑스에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었어요. 세금을 걷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군한테 붙잡혔는데 워낙 화학적인 업적이 출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라부아제는 살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혁명군에 의해서 이렇게 단두세에서 이렇게 처형을 받았던 분이 여기에 있는 라부아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하나 화학만 발달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물학도 발달을 했어요. 생물학이라 하면은 대표적인 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찰스 다윈일 거예요. 근데 찰스 다윈은 그 당시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비난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바로 이게 우리가 여기 다윈의 업적이 여기 보면은 진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이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1859년에 쓰는데 여기에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화 메커니즘의 해결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학과 화학과 생물학도 이렇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걸 집대성한 뉴턴주의라고 하는 뉴턴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 발달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대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제가 여기에 물리학과 이렇게 생물 쪽만 이렇게 뽑아왔는데 물리학과 생물 쪽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물리학적 입장으로 보면은 다시 말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은 다 알죠? 요즘 시대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쓰고 이게 현대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현대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동시대에 아인슈타인보다 약간 후배였던 닐스 보어가 있어요. 닐스 보어가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하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이렇게 정립을 해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나 뭐 등등등한 전자장비 등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공학적인 혜택인 거예요. 여기 양자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쪽은 작은 세상을 논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적인 규모예요. 여기가 거시 세상을 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해서 닐스 보어와 같이 이렇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창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닐스 보어와 이쪽도 학파가 있어요.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들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완성을 해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지금 현대 문명에서 쓰고 있는 전자 문명 같은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은 어떤 거냐면 아주 작은 세상을 논하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상, 원자나 전자 같은 걸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세계를 논할 수 있는 이론도 지금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작은 세상을 논할 수 있는 이론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학적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대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사람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왓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왓슨이 클락과 함께 DNA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발견을 하잖아요. DNA를 발견하면서 인간 생명과 유전 등등등 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현대과학은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 세 가지만을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겠죠. 기원전 600년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2600년경부터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탈레스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학파의 사고가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요소나 초자연적인 요소나 어떤 비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합리적으로 논해보자 라고 해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했던 이 사고관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현대 문명까지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해 준 전체 흐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재미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이랬어. 이쪽은 정말로 뛰어난 생각을 가졌네. 등등등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참 재미난 역사들, 그리고 정말로 인간 문명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먼저들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시대에 다음 문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문명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